네가 죽어야 우리 엄마가 편하지. 남편 윤태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간 웃음.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 짓는 얼굴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비명보다 조용하고 칼보다 얇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끓고 있던 미역국 냄새, 식어가는 갈비찜의 단내,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 제 입안에 고인 쇠맛 같은 피 냄새. 그 모든 것 위로 초인종 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지저분한 연극의 막을 정확한 시간에 끊어낸 것처럼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위에 옆으로 쓰러진 채 그의 구두 뒤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해 동안 그 구두를 닦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구두가 밖에서는 임원의 품격이 되었고 집 안에서는 저를 짓밟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차가웠습니다. 오래 사냥감을 추적해 온 사람이 마침내 구립구에 도착했을 때 짓는 표정.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다. 윤태식 씨 맞으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죽음을 농담처럼 입에 올리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하나를 보자마자 입술이 마르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기 죄가 사람의 형체를 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사람처럼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봉투는 낡은 갈색 종이가 아니라 검은색이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종이가 아니라 무덤의 흙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미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손이 바닥을 짚고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는 얼굴보다 손이 먼저 말합니다. 남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군데 남의 집 생일날에 와서 소란이야. 그 여자는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구두 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목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괜찮아요. 제 아내가 원래 몸이 좀 약해서 그래요. 가족끼리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칼집에서 칼이 아주 조금 빠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픈 아내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먹이고 보험을 조회하고 위임장을 위조하려 한 것도 가족끼리 알아서 할 일입니까? 공기가 텄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집안의 벽지를 벗기고 장판을 걷어내고 밑바닥에 고여있던 썩은 물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서류 봉투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접시 조각 사이로 하얀 명함이 놓였습니다.
최유라 변호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남편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최유라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김혜란이라는 여자가 지나간 자리마다 남은 돈의 피냄새를 추적하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윤태식이라는 남편의 가면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52살 박미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더 이상 그날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자가 아닙니다. 그날의 저는 차가운 타일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순간이 제 몰락이 아니라 탈출의 첫 장면이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배신을 폭발처럼 상상합니다. 고함, 눈물, 머리채, 깨지는 유리잔. 하지만 진짜 배신은 아주 조용히 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컵에 담겨오고 남편의 손에 들린 하얀 알약으로 오고 걱정하는 척 낮아진 목소리로 옵니다. 여보,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홍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간에 좋다고 했고 나중엔 면역에 좋다고 했습니다. 작은 투명통에 담긴 알약들. 이름도 없고 성분표도 없고 약국 봉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었습니다. 남편이 내미는 것이었으니까요. 28해 동안 저는 그 사람의 무심함에 익숙했지만 그가 갑자기 보여주는 다정함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마음을 고쳐먹은 줄 알았습니다. 참 우습죠.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손도 다정하게 닿으면 한순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약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제 몸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이면 손끝이 저렸고 밤이면 식은땀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고 거울 속 얼굴은 하루씩 얇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늦게 의심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줄 알고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저는 거실 베란다에서 그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계속 먹이고 있어. 의심 못해. 몸이 더 약해지면 서류 찍는 것도 쉬워질 거야. 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 병은 하늘이 내린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지옥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물컵을 내밀면 저는 그 앞에서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 밑에 숨겼다가 그가 방을 나가면 화장실 휴지에 뱉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저는 그 작은 알약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빈 화장품 통 안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하얀 알약들은 아주 순진해 보였습니다. 순진한 색을 한 악에. 그것들은 매일 밤 제 서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는 동안 저도 그를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8해 동안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모두 제 이름을 지우는 데 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저는 제 몸을 줄였고 남편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제 목소리를 접었습니다. 저는 제 선함을 한 집안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것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수구였습니다. 저는 제 성실함을 그 하수구에 부었습니다. 매일 새벽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다림질을 하고 약봉투를 챙기고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쪽만 더럽힙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였고, 아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지 못한 여자였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딸 서연이를 낳았을 때도 그녀는 손녀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제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딸이네. 그 한마디가 축복 대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날부터 그 집에서 반쪽짜리 핏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하지 못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서명입니다. 그는 제 편을 들지 않음으로써 늘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임원, 효심 깊은 아들, 책임감 있는 가장, 집 안에서는 제 몸과 시간을 당연히 소비하는 관리자, 그는 두 개의 얼굴을 오래 들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얼굴만 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얼굴 밑에 더 깊은 세 번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세 번째 얼굴은 김혜란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혜란, 남편, 회사 협력업체 대표, 세련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고급 향수 냄새. 몇 년 전 회사 송년회에서 딱 한 번 그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참 조용한 분이시네요. 윤 상무님이 집에서 편하시겠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롱이었습니다. 집에서 편하다. 그래요. 남편은 편했겠죠. 아내가 의심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묻지 않고 죽어가는 약까지 삼켜주었으니까요. 그날 부엌 바닥에서 최유라 변호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남편은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프고 시어머니는 재산을 재촉하고 딸 서연이는 아직 충분히 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보험을 조회했고 제 친정아버지가 남긴 땅의 등기부를 열람했고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혜란과 함께 새 법인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제 죽음은 그들에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일정이었습니다. 달력 위에 표시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여자가 정말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오만함.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최유라라는 이름이 이미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날 현관에서 최유라 변호사가 꺼낸 검은 봉투 안에는 남편이 감춰온 어둠의 첫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 성분 의심 자료, 보험 조회 기록, 위임장 초안, 김혜란 회사와 남편 회사 사이의 이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아직 제게 보여주지 않은 사진 몇 장. 그 사진들이 훗날 윤태식의 인생을 산산이 부수게 됩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며 현관 쪽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올까봐 현관문만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죽어가는 장면보다 생신상의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된 것이 조용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미련도, 가족이라는 착각도. 그날 죽은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족이라고 믿던
제 어리석음이 죽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최유라 변호사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작은 명함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박미연 씨, 깨어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힘겹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단순한 바람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혜라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닙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검은 봉투 안에서 시작된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남편의 침대 옆 다정한 물컵이 사실은 살인의 예고였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생신상이 제 장례식 예행 연습처럼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김혜란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욕망을 이용하다가 결국 그 욕망에게 물어뜯길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차갑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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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배신을 당해도 규칙을 지킵니다. 그게 우습습니다. 몸은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곁에 있던 남편은 이미 제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얀 천장 아래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목은 말라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은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그날 밤 저처럼 하나를 배운 겁니다. 눈물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오래도록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가구, 밥하는 기계, 시어머니의 혈압을 맞춰주는 완충제, 남편의 체면을 보존하는 오래된 장식품. 28해 동안 저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정교한 감옥이었습니다. 쇠창살도 없고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돌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아내의 희생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좋은 엄마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데 꼭 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죄책감으로 지어진 집에서 28해를 살았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그 집의 공기는 젖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마 냄새처럼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대놓고 가난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잔인합니다. 직접 찌르지 않고 주변 공기를 낮춥니다.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참 편하게 커서 문제야. 우리 태식이는 원래 더 좋은 집안하고도 혼담이 오갔는데 그 말들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칼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에 베이면서도 피를 닦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선함을 믿었습니다. 오래 참고 더 잘하고 더 낮아지면 언젠가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압니다. 선함은 악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악하게 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저는 제 선함을 그 집에 쏟아부었습니다. 깨끗한 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수구였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바닥에서는 썩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바친 시간, 노동, 침묵, 용서, 그 모든 것이 그 하수구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남편 윤태식은 그 하수구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그는 완벽했습니다. 어깨가 반듯했고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상사라고 불렀습니다. 친척들은 효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에게 매일 아침 다림질한 셔츠를 입혔습니다. 그 셔츠 깃에 처음으로 낯선 향수가 묻어온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달고 차가운 냄새였습니다. 김혜란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협력업체 회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평화라기보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문제를 키웁니다. 곰팡이처럼요. 남편은 점점 늦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베란다에서 통화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젊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의 웃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공모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죄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얇은 웃음. 김혜라는 남편의 내연녀였고 협력업체 대표였고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욕망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꿈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이 정도 회사 임원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더 가져야 한다. 늙어가는 아내와 병든 어머니 사이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새로 시작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새 시작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겨준 땅이었습니다. 크다고 할 수는 없어도 위치가 좋았습니다. 몇 년 사이 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값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기 전에 마지막 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남아있는 땅. 서현이에게 언젠가 조용히 넘겨주고 싶었던 뿌리. 남편은 그 땅을 냄새 맡았습니다. 정확히는 김혜란이 먼저 맡았습니다. 그녀는 자금 흐름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가짜 자문 계약을 만들고 협력업체 비용을 부풀리고 몇 개의 법인 사이로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흐르는 것 같지만 사실 피처럼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지우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남편이 떠올린 것이 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이었습니다.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알약을 내민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부엌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람이 작은 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 안 좋아. 이거 먹어봐. 몸에 좋은 거야.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늦은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사람도 조금은 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과 함께 알약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속이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남편은 약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피곤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는 매번 다른 이유를 말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먹어. 그는 제가 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한 눈빛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알약은 작았습니다. 흰색, 연노란색, 가끔은 붉은 빛이 도는 캡슐. 이름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는 사람이 구해준 건강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태식이가
너 생각해서 챙겨주는 건데 고맙게 먹어. 며느리가 복이 많은 줄 알아야지. 복. 그 단어가 지금도 웃깁니다. 제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독을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을 먹은 뒤부터 저는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눈앞이 흐렸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나이 50 넘었다고 벌써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야. 내가 내 나이 땐 집안일에 밭일까지 다 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관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실험실 유리병 너머로 쥐를 보는 연구자의 눈. 그 눈을 저는 뒤늦게 알아봤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혀 위에 올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습니다. 남편은 제 목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앞에서 알약을 뱉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하얀 세면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할 만큼 차분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알약을 감싸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려서 빈 화장품통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는 약을 삼키는 아내가 되었고 화장실에서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약한 척했습니다. 식탁 앞에서 손을 떨었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벽을 짚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대답을 늦게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만족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너무 짧아서 보통 사람은 놓칠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8해 동안 그의 기분을 읽어야 살아남았던 여자입니다. 남편의 눈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것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칼을 든 사람을 보지 마세요. 물컵을 내미는 사람을 보세요. 그 물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웃고 있는 얼굴을 보세요. 진짜 살해는 늘 생활의 표정을 하고 옵니다. 남편은 제게 죽음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식탁 위에서 침대 옆에서 걱정한다는 목소리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의 가방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검은 가죽 가방 안쪽 노트북 파우치 아래였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윤태식. 보험금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특약들도 있었습니다. 질병, 사망, 장애. 단어들이 차갑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위임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박미연은 건강상의 사유로 모든 부동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배우자 윤태식에게 위임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분노하면 몸이 조용해집니다. 폭풍의 눈처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에게 바로 지옥의 한가운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말을 기억해. 아빠가 주는 약은 절대 믿지 마.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감정은 칼이 될 수 없습니다. 증거만이 칼이 됩니다. 저는 계속 모았습니다. 알약,
보험, 서류, 사진, 위임장 초안, 남편의 통화 녹음, 김혜란 이름이 적힌 카드 결제 내역, 밤마다 베란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그 조각들은 처음엔 흩어진 유리 파편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놓자 하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윤태식의 진짜 얼굴, 그리고 김혜란의 손길. 남편은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28해 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래 고개 숙인 사람은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위가 더 잘 보입니다. 식탁 아래에서 오가는 발짓, 문틈 사이의 통화, 잠든 줄 알고 흘리는 진심, 서류 봉투, 모서리, 약통에 라벨 없는 표면. 사람들은 약자를 투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약자 앞에서 방심합니다. 그 방심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아침,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생일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날 밤 제게 또 약을 먹였습니다. 물론 저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더 약해질 거라 믿었고 실제로 저는 약한 척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갈비찜을 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제 몸은 병들어 있었지만 정신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들 자랑, 생신상 자랑, 며느리가 아파도 자기 생일상은 차린다는 자랑.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김혜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 냄새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오래 버텼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몸이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순간이 그들의 몰락의 시작이 되도록 시간을 맞췄습니다. 최유라 변호사에게 보낸 신호는 전날 밤 이미 갔습니다. 서연이가 제게 알려준 방식대로 저는 짧은 메시지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제가 오전 9시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전송되도록요. 오늘 생신상. 남편이 움직일 겁니다. 오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은 정확히 울렸습니다. 제가 부엌 바닥에 쓰러지고 남편이 제 죽음을 입 밖에 내고 시어머니가 체면을 걱정하던 바로 그 순간에 띵동. 그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윤태식은 그날 제가 죽음 직전까지 몰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처음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것은 그였습니다. 그의 가면, 그의 체면, 그의 회사, 그의 어머니가 신처럼 떠받들던 효자라는 이름. 모든 것이 그 초인종 소리와 함께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 서 있던 최유라 변호사는 단순히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혜란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혜란이 남편에게 접근하기 전 그녀는 또 다른 남자의 집을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돈을 빨아낸 첫 번째 사냥감이었습니다. 최유라는 그 집안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김혜란이 어떻게 남자를 부추기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가족을 갈라놓고 마지막에는 책임을 떠넘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현관에 나타난 것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냥꾼과 손을 잡기 위해 죽어가는 척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가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차갑습니다. 끓는 분노로는 사람을 찌를 수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무너뜨리려면 설계해야 합니다. 숨을 낮추고 시간을 재고 상대가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발밑의 바닥을 빼내야 합니다. 그날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의식을 잃은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렷이 깨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약, 보험, 위임장, 김혜란, 회사 돈, 시어머니, 윤태식, 이 7개의 조각을 제대로 맞추면 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욕망으로 이어진 세 사람의 인생이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빌지 않기로, 용서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던 방식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그들을 살려두기로, 무너진 명예 속에서 오래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형벌이었습니다. 퇴원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안전했습니다. 흰 벽,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기계음, 밤마다 돌아오는 간호사의 발소리. 그곳에서는 적어도 남편이 내미는 정체 모를 알약을 삼키는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곳에서는 진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늘 더럽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침대 및 서랍 안쪽, 잠긴 휴대폰, 버려진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 방심한 입술 사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말렸습니다. 딸은 제 퇴원복 소매를 붙잡고 거의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는 다시 못 가. 내가 데려갈 거야. 저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몸을 맡기기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연아, 사냥감은 굴 안에 있어야 사냥꾼이 덫을 놓을 수 있어. 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엄마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물건이 아직 폐기되지 않고 돌아온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는 말은 없었습니다. 병원 며칠 있었다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너 없으니까 밥맛도 없고 청소도 엉망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천천히 정리할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예전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앞치마를 두르는 여자. 그러나 그날 제 앞치마 주머니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유라 변호사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다정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컵과 약통이 있었습니다. 참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은 칼보다 끈질겼습니다. 칼은 한 번 찌르고 끝나지만 독은 매일 찾아옵니다. 여보, 오늘은 꼭 먹어. 병원 다녀왔으니까 더 챙겨야지. 그는 물컵을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눈빛은 따뜻한 척했지만 초점은 제 목에 가 있었습니다. 삼키는지 보려는 눈. 저는 알약을 혀 위에 올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얇은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혀 밑에 숨긴 알약을 손바닥 위에 뱉었습니다.
하얀 알약이 형광등 아래에서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비닐에 넣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독을 수집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내민 것들이 결국 남편을 죽일 증거가 되어 쌓였습니다. 악에는 늘 자기 그림자를 남깁니다. 범죄자는 지우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매번 서명을 남깁니다. 며칠 뒤 저는 최유라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초동 큰 대로변에 번쩍이는 로펌을 상상했다면 틀렸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무실이 아니라 숨겨진 작전실이라는 것을요. 벽 하나가 온통 사진과 서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김혜란의 얼굴, 윤태식의 회사 명함, 협력업체, 법인 등기부, 호텔 로비 폐쇄회로, 화면에서 뽑은 흐릿한 사진들, 계좌 흐름을 표시한 도표.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를 붉은 실들이 잇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거미줄 같았습니다. 아니, 무덤지도 같았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 썩었는지 표시해 둔 지도. 최유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제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벽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김혜란입니다. 그녀가 붉은 실 끝에 꽂힌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김혜란은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깨끗한 웃음. 그러나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웃음에는 광택이 있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살아있는 피부 같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혜란은 처음부터 윤태식 씨만 노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허영이 있고, 가정은 있지만 불만이 있고, 돈 냄새를 맡으면 흔들리는 남자들. 그런 사람들을 골랐죠. 그녀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김혜란의 전남편입니다. 동시에 제 예전 의뢰인의 아버지입니다. 김혜란은 이 남자의 회사를 거의 빈 껍데기로 만들고 나갔습니다. 자문 계약, 투자 명목, 가짜 법인. 방식은 지금 윤태식 씨와 똑같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김혜란은 우발적으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설계자였습니다. 사람의 결핍을 보고 욕망을 부추기고 죄책감을 마비시키고 돈을 끌어내는 사람. 윤태식은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냥개였을 뿐입니다. 김혜란이 던진 뼈를 물고 달려간 최 변호사는 제 앞에 두꺼운 파일을 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식 씨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약을 먹인 정황은 그가 선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파일 안에는 제 남편의 카드 내역, 김혜란 회사와 남편 회사 사이의 자금 이동, 보험 조회 기록, 제 땅 등기부 열람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들이 촘촘했습니다. 처음에는 김혜란과의 식사, 그 다음 호텔, 그 다음 가짜 자문 계약, 그리고 제 병원 진료 직후 보험 조회. 이어 약 구매 흔적, 위임장 초안 작성,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일정표였습니다. 제 죽음을 향해 짜인 일정표.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왜 저를 돕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벽 한편에 붙은 작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김혜란 때문에 무너진 집을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잃었고 가족은 깨졌고 아이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부를 되찾았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서늘했습니다. 이번에는 늦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그녀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하나의 폐허를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폐허를 지나온 사람은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듣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내미는 약을 계속 모을 것. 둘째,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최대한 기록할 것. 셋째, 절대 먼저 분노하지 말 것. 마지막 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당신이 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깨면 안 됩니다. 방심하게 두세요. 김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서로를 믿는 게 아니라 서로의 욕망을 믿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조금만 흔들리면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파일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서로의 목을 물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물어뜯게 한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자연의 법칙 같았습니다. 썩은 고기는 결국 썩은 냄새로 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어뜯는 것은 늘 같은 구덩이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 회사는 다음 달 창립 기념식과 함께 남편의 부사장 승진 축하 행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윤태식이 가장 오래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회사 회장, 임원진, 협력업체 대표들, 언론 관계자, 가족들까지 모이는 자리.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가면을 가장 빛나게 쓰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면은 빛 아래에서 벗겨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벗기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최 변호사는 그 무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 동선, 음향 장비, 영상 송출 위치, 참석자 명단까지 확인했습니다. 김혜란이 참석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자격으로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김혜란은 같은 공간에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도 아들의 승진을 자랑하러 올 것이고 회사 회장도 단상 앞자리에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문제는 증거를 어떻게 던지느냐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모든 진실을 들으면 믿지 않습니다. 너무 큰 악은 오히려 거짓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진실은 천천히 벗겨야 합니다. 양파 껍질처럼. 첫 겹은 가족의 민낯, 두 번째 겹은 약, 세 번째 겹은 돈, 마지막 겹은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는 장면. 첫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곧 다 정리돼. 개 땅이랑 보험만 네 앞으로 확실히 해놓으면 되는 거지. 아직 살아있어.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이 세 문장만으로도 연회장의 공기는 멈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 성분 분석 결과. 제가 모은 알약들은 전문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일반 건강식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조합, 지속 복용 시 상태 악화 가능성. 직접적인 사례를 단정하기엔 법적 다툼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남편이 내민 다정함이 독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임장과 보험 서류. 남편은 제 도장을 몰래 찍으려 했고 제 땅을 담보로 잡기 위한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이 있었지만 제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있으나 저는 없는 삶. 네 번째는 회사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김혜란 회사로 빠져나간 가짜 자문 비용, 부풀려진 협력 계약, 새 법인 설립 준비 자료. 남편은 제 재산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돈도 빼돌렸습니다. 그의 승진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범죄 위에 세워진 가짜 탑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회장 앞에서 이 자료가 공개되면 윤태식 씨는 회사 안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법정까지 확실히 가져가려면 그가 직접 말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마이크. 행사장에서 남편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그는 마이크를 잡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하겠죠. 아픈 아내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흉내낼지도 모릅니다. 그 후 증거가 하나씩 공개되면 그는 당황할 것입니다. 처음엔 부인하고 그 다음엔 변명하고 결국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김혜란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혜란은 윤태식을 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우리 대신 서로를 파묻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욕망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욕망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팔아넘깁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 벽에 걸린 붉은 실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실들은 마치 혈관 같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피를 빨았는지, 누가 누구의 목을 조였는지 그 흐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박미연. 처음으로 저는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작전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장까지 가서 그 사람 옆에 앉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벽에 붙은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회사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반듯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제가 먹던 독과 제 땅을 노린 서류와 제 죽음을 기다리던 달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해 동안 해온 일입니다. 웃는 척하는 것. 최 변호사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웃음은 살아남기 위한 게 아니라 끝내기 위한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무심했습니다.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버스는 정류장에 멈추고 카페 안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독살당할 뻔했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세상은 알아서 정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정의는 누군가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시간을 고르고 문을 닫고 조명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약 상담 좀 받았어요. 그 말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약 상담? 저는 일부러 힘없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챙겨준 거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려고요. 괜찮대요. 계속 먹으래요.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참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의심을 멈추는 사람. 저는 그날 밤도 그의 앞에서 알약을 삼키는 척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그 손길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윤태식 씨, 조금만 더 믿으세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며칠 뒤 남편은 행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창립 기념식, 당신도 꼭 와야 해. 회장님도 오시고, 내 승진 발표도 있을 거야. 몸 안 좋아도 잠깐만 웃고 앉아 있으면 돼. 아픈 아내까지 챙기는 모습, 회사 사람들한테도 좋게 보일 거고.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면 당신한테 도움이 돼요? 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있어야 내가 더 완벽해 보여. 그 말은 거의 자백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장식품이었습니다. 병든 아내까지 품는 자상한 남편이라는 트로피. 그는 그 트로피를 들고 단상에 오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갈게요. 당신이 가장 완벽해 보이는 날이어야 하잖아요. 남편은 제 말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완벽한 가면은 완벽하게 깨질 때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요. 행사 전날,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이 있었습니다. 서현이도 함께였습니다. 딸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제 동선을 점검하고 혹시 제가 몸이 버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 연락망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면서 동시에 제 가장 냉정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마지막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공개 처형도 아닙니다. 진실을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숨겨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는 것. 그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 무게에 깔려 죽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명예가, 직위가, 가족이라는 허울이, 평생 붙들고 살던 이름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내일 입을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승진을 축하한다며 새 한복을 꺼내 두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축하의 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병든 여자의 얼굴.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집에 마지막 불을 지르러 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끝난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은 호텔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샴페인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붉은 카펫, 금빛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회사 창립 기념 로고.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특유의 낮은 웃음, 서로를 축하하는 척하면서 서로의 지위를 재는 눈빛. 그곳은 연회장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사냥터였습니다. 윤태식은 그 사냥터의 주인공처럼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양복, 은색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제가 전날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남자가 아내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성공의 단상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농담보다 잔인한 진실이 많습니다. 그는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보이는 자리에서만 부드럽게요. 괜찮아? 힘들면 말해. 오늘 당신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주변 사람들이 흐뭇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병든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남편, 효자이자 능력 있는 임원. 윤태식이 평생 공들여 만든 얼굴이 그날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당신 날이잖아요. 그는 만족한 듯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애정이 없었습니다. 무대 소품을 제자리에 세워두는 감독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품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해낼 생각이었습니다. 단, 마지막 장면의 대본은 그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자주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 그분은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태식이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내가 아픈데도 회사 일, 집안일 다 챙기느라 본인이 더 말랐다니까요. 저는 멀리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로 덮는 방식. 그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믿어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김혜라는 연 회장 오른쪽 협력업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웃음은 단정했고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의 아내에게 보내는 품격 있는 인사. 그 위선의 두께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와인잔을 잡은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혜란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은 위험이 가까워지면 공기의 온도를 압니다. 다만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연 회장 뒤편. 조명 아래 닿지 않는 어둑한 자리에는 최유라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무표정한 얼굴, 손에는 태블릿 하나. 그녀 옆에는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오늘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장례식에 어울릴 옷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명예가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행사는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회사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이어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흰 머리가 잘 정돈된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성장과 미래를 이야기했고 몇몇 임원들의 공로를 언급했습니다. 윤태식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남편의 턱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의 평생이 그 순간을 향해 달려온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의 피와 돈과 독을 밟고 올라온 계단의 꼭대기였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사장 승진이 확정되신 윤태식 전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랑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김혜란도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표정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그의 그림자는 가장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안에 숨긴 것들은 조명이 강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남편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자리를 맡겨주신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회사와 가족을 제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연 회장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연기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내의 묵묵한 희생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쓰러운 눈빛, 감동한 눈빛, 어떤 여직원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느리게 남편의 눈에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조명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회사 홍보 영상이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무 이미지도 없이 흰 글씨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윤태식의 진짜 목소리.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곧 다 정리돼.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단상 위 마이크보다 더 선명하게, 더 차갑게, 더 비열하게 울렸습니다. 연 회장의 박수가 멈췄습니다.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 땅이랑 보험만 네 앞으로 확실히 해놓으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뭐야? 누가 저런 걸 틀어? 당장 꺼. 아무도 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상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바라봤고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병원 갔다 와서 더 조심해야 해.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의심은 못해. 이번에는 연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여자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누군가 포크를 떨어뜨렸고 접시 위에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외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그 목소리는 높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유라 변호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연 회장의 시선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붉은 카펫 위로 칼끝이 지나가는 것처럼요. 그녀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는 박미연 씨의 법률 대리인 최유라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자료는 모두 원본 파일과 감정 절차를 거쳐 보존된 증거입니다. 윤태식 씨, 중간에 끊고 싶으시면 법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체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둥이 아니라 장식물을 붙잡습니다. 스크린에 두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 제가 모아둔 알약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작은 봉투에 담긴 하얀 알약들. 이어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간 기능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조합.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상태 악화 가능성.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태식 씨는 이 약을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하며 박미연 씨에게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했습니다. 약국 표시도, 처방도, 성분표도 없었습니다. 박미연 씨는 일정 시점부터 복용하는 척하며 증거를 보존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은 안쓰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충격, 혐오, 공포, 병든 아내를 챙긴 남편이라는 그림은 그 자리에서 찢겨 나갔습니다. 그 아래에서 독을 들고 웃던 남자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급히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아내 건강 챙기려고 아는 사람한테 받은 겁니다. 나도 몰랐어요. 성분이 그런 줄 몰랐다고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왜 약국이나 병원에 문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매번 박미연 씨가 삼키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왜 김혜란 씨와 통화하면서 계속 먹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김혜란의 이름이 나오자 연 회장 오른쪽 테이블이 술렁였습니다. 김혜란은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이 그녀와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모인 사람들은 위험 냄새에도 민감합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조회 기록과 위임장 초안이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일부, 제 땅의 등기부, 남편이 열람한 날짜들, 위임장 문구, 도장 이미지, 모든 것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박미연은 건강상의 사유로 모든 부동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배우자 윤태식에게 위임한다. 제 이름은 화면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박미연 씨 건강 악화를 이용해 부동산 권한을 넘겨받으려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으며 상당한 담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담보는 곧 김혜란 씨와 함께 세우려 한 신규 법인의 자금 조달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법무팀장은 이미 무언가 보고받은 듯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유라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회사 돈. 스크린에는 가짜 자문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김혜란의 회사 이름, 윤태식의 결제 서명, 매달 빠져나간 자문료, 실제 제공된 업무 내역 없음, 협력 업체 비용 부풀리기, 새 법인 설립 준비 자료, 계좌 흐름도, 붉은 선이 화면 위에서 남편과 김혜란을 연결했습니다. 연 회장은 더 이상 연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전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판결은 사람들의 얼굴 위에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윤태식 씨,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은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진 축하 연설을 하던 입이었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말하던 입이었습니다. 이제 그 입은 자기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김혜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윤 전무님이 회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를 맞춘 것뿐이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물어뜯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김혜란은 눈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참 능숙했습니다. 저는 윤 전무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믿었어요. 박미연 씨 일도 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약 이야기도 저는 그냥 건강이 안 좋다고만 들었고요.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마이크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잊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은 공포에 빠지면 자기가 들고 있는 칼도 잊고 자기 목을 떱니다. 마이크는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네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네 회사 자금 막혔다고. 미연이 땅만 담보 잡히면 다 해결된다고 네가 먼저 말했잖아. 사람들의 숨이 덧습니다. 김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이었습니다. 약도 네가 구해줬잖아. 몸 약하게 만들어야 서류가 빨리 된다고 한 것도 너잖아. 이제 와서 모른다고. 너랑 나랑 같이 한 거잖아. 그 말이 연 회장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법무팀장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혜란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공범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빨은 자기 목에도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은 서연이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울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분칠이 무너져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주색 한복 자락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미연아.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8해 동안 그렇게 부드럽게 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미연아, 이건 오해야. 태식이가 잠깐 판단을 잘못한 거야. 남자들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래. 네가 아내잖아. 네가 덮어야지. 우리 태식이 앞길 막으면 안 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졌을 때는 생신상망신을 걱정하던 사람이 아들이 무너지자 가족을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늘 필요할 때만 꺼내는 우산이었습니다. 비는 제가 맞고 우산은 그들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에서 예전의 며느리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아내로 온 게 아닙니다. 며느리로 온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그러면 우리 태식이는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짧은 대답에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친척들, 회사 임원들, 협력업체 대표들, 회장, 직원들. 평생 체면 하나로 사람을 눌러왔던 여자가 체면의 바닥에 이마를 가까이 댔습니다. 미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사과할게. 태식이만 살려줘. 내 아들 하나야. 내 전부야.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생각보다 작아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신으로 만들고 그 신의 제물로 저를 바친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제 치맛자락을 빼냈습니다. 어머니의 전부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전부를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집 부엌에 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보안 직원들과 함께 수사관들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최유라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 법무팀, 경찰, 그리고 김혜란의 전남편 측 대리인까지. 그날의 무대는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달려오려 했습니다. 미연아, 나랑 얘기해. 제발. 우리끼리 해결하자. 너 이러면 나 정말 죽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어야 편하다면서요. 그는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그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아니요. 당신은 화가 난 게 아니라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 본심이 나오는 날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단상 아래 박수와 축하가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남편은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말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 저는 이혼합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당신이 내 몸에 먹인 것, 내 재산에 손댄 것, 회사 돈을 빼돌린 것 모두 끝까지 갑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 서연이가 제 옆으로 나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낮았고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 입에 올리지 마세요. 아빠는 엄마를 죽이려 했고 저까지 속였어요. 저는 오늘부터 아빠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이라는 방패가 딸의 입으로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혜란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다 망쳤어. 윤태식, 네가 입만 다물었어도 됐잖아. 남편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먼저 나를 팔았잖아. 그들이 서로를 향해 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최유라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의 목을 물게 만들면 됩니다. 정확했습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떠넘길 상대를 찾습니다. 그 혀끝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그날 그들의 절규는 가장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갔습니다. 김혜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법무팀장에게 지시했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의 이름이 적힌 승진 축하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공의 상징이던 그 현수막은 이제 조롱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부사장 승진 축하. 그 문구 아래에서 윤태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최유라 변호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연회장 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호텔 복도로 나왔을 때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의 건물들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독냄새도 기름 냄새도 시어머니 생신상 냄새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상대가 무릎 꿇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그 장면을 뒤로하고 걸어 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을요.